충남 홍성에 있는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어느 풀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들녘. 수확을 코앞에 둔 이 들녘에 무언가가 뿌려진다. 화학비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헤어리 배치를 녹비작물로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문당리에서 화학비료 대신 쓴다는 풀, 헤어리 배치는 무엇일까? 콩과 식물인 헤어리 배치는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풀이다. 질소는 작물에게 키와 몸을 크게 하는 밥과 같은 존재.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연계의 질소는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물은 눈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질소 성분이 든 화학비료를 대신 줄 수밖에 없었다. 헤어리 배치를 파종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화학비료 대용으로 인해서 질소질 함량이 거의 그 비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 녹비작물을 많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헤어리 배치를 파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리 배치를 파종을 해도 크게 이제 그 화학비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산량이 또 나오고요. 그 수확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어떤 질소질 함량이 거의 이제 그 비료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밥맛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4년 전부터 헤어리 배치로 농사를 짓고 있는 문당리의 쌀 수확량은 예전 관행농에 비해 평균 95% 정도. 어떤 논에선 더 많은 수량을 내기도 한다고 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풀 헤어리 배치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질소를 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내는 것일까? 충북대 송범헌 교수팀과 헤어리 배치를 파종하고 약 6개월 뒤 우리는 헤어리 배치의 질소 고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무성한 뿌리, 그 끝에 수없이 많은 혹들이 매달려 있다. 여기가 바로 공중의 질소가 고정되는 마술 창고다. 두가 작물이 뿌리에 근류균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그런 균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화학비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두가 작물은 화학비료를 안 써도 화학비료 이상 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작물에 생장을 하고, 대부분의 작물은 엽록체에서 태양에너지와 탄산가스를 이용한 광합성 작용에 의해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생장한다. 엽록체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태 질소다. 그렇다면 이 작은 풀의 뿌리가 그 귀하디 귀한 질소를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을까?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 첫 분석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한 질소 환원량은 6월 25일 그 양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헤어리 배치만으로도 10헥타당 23kg의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수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일까? 지난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헤어리 배치만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오히려 관행농에 비해 헥타당 적게는 310kg에서 많게는 660kg까지 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을 먹느냐가 화두가 된 참사리 시대. 그동안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었던 화학비료. 하지만 헤어리 배치란 잡초 하나로 그 고민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전라남도 함평. 지금 이곳에서도 자운형이란 풀로 화학비료를 대체해 쌀을 생산해내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2의 차운영이 제3의 헤어리비치가 잡초란 이름 속에 갇혀 우리에게 천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혹여 헤어리베치와 같은 어느 특정 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까? 여기 잡초의 위력을 톡톡히 경험했다는 이가 있다. 저 밑에 가면 포크레인조차도 꺼려갖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땅인데 풀도 잘 안 자랐었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은 거기 풀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지금쯤 가면 발로 툭툭 차면 부서질 정도로 됐어요. 도시에서 귀농한 강건만 씨가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그의 땅은 삽 한 번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았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의 결과였다. 자연 치유, 즉 잡초에게 땅을 맡겨버린 지 5년. 과연 그의 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토양 분석은 산림과학원의 이윤영 박사가 맡았다. 이 박사가 내놓을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까? 풀이 없는 토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토양 같은 경우는 그 1년 동안 그 생장한 풀이 다시 죽으면서 그것이 분해돼서 토양으로 공급되고 그 현재 토양 상태로 봐서 유기물도 풍부하고 또 공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따라서 토양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잡초가 토양을 회복했다는 강건만 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금도 강건만 씨의 땅 바로 옆에서 비료와 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토양과 비교해 본 결과 강건만 씨의 토양이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한 토양에 척도라 할 수 있는 유기물의 함량 차이는 눈여겨볼 점이다. 잡초가 끊임없이 골칫거리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표토층에서만 양분을 흡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애지중지 여기는 작물이 뻗는 뿌리가 고작 10여 센티미터인 것에 비해 잡초는 무려 12미터까지 뿌리를 뻗는다. 이 뿌리를 통해 땅속 깊은 곳에 정체된 영양분을 빨아올려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결국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잡초를 없애는 것이 토양의 숨구멍과 양분 통로를 막는 일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땅에서 잡초를 쫓아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풀들이 백화수원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농토에 잡초가 우거지면 게으른 농사꾼이라 하여 어른들께 구중 듣기 십상. 이 과수원의 주인인 김경석 씨도 이런 이유로 아버지에게 쫓겨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왜 그는 풀을 깎지 않는 것일까? 그의 과수원은 한눈에 봐도 한두 해 풀을 지켜온 게 아닌 듯했다.